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탄핵사유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모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모습도 봤는데 이 탄핵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 즉 사실상 내란죄 부분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권유를 해서 재판부가 권유를 해서 그 부분이 이 철회되는 형식으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관이 전체적인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이 포고령 1호 그리고 이제 국회의 병력을 동원한 것 등등인데 그 네 가지 쟁점에 형법상의 내란죄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네 가지 쟁점을 정리를 할 때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이고, 그래서 국회 측의 소추인단에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고, 그 국회 측 변호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국회 측에서 사실상 철회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영상만 보면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다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저 정도로 쟁점을 정리하고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재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벌써 결정을 내렸어요. 그 본인의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규정을 내리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 권유를 국회에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제1차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각하되거나 아니면 탄핵소추 의결을 재의결해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하는 것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 대통령 측이나 또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것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둥 중에서 헌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부분과 형법상의 내란죄 적용이라고 하는 두 개의 탄핵소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을 완전히 없앤 거냐, 아니면 이 기둥 중에서 내란 행위라는 것을 이쪽으로 헌법적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서 재판을 하기로 한 것이냐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희 의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뺀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나 사안이 헌법에 위배됐느냐 안 됐느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 범위 내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니까 내란 관련된 여러 행위를 뺀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재도 그렇고 국회 소추단도 그렇고 내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걸 형사적 문제에서의 판단은 헌법재판관이 하지 않겠다. 다만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가 정리가 된 것이지 내란 관련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용이나 행동이 빠진 거 전혀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형법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헌재에서 판단한 건 형사재판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를 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그런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인가 아닌가 내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그래서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빠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헌재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남아 있고 다만 어떤 관점에서 그 행위를 판단할 거냐의 영역에 있어서 형사 재판
객관적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국헌 문란, 즉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거는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내란 관련 내용이 싹 빠졌다 이건 전혀 맞지 않고요. 그건 그대로 유지되되 헌재에서는 이 내용이 형사적 사안은 차후에 형사재판에 다룰 것이고 국헌문란, 즉 헌법에 위반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약간의 뉘앙스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사실상 처리하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모두 생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라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남냐면 자, 일반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재판부와 협의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 공소장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국회의 여야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헌재가 주도를 해서 A라고 하는 탄핵소추서를 B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러면 헌재의 주장은 뭐냐면 A가 B로 바뀌었지만 그 바뀐 정도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행위를 헌법적 차원에서 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탄핵소추 의결서를 재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헌재의 주장 아니에요, 지금. 헌재의 해석이고 국회 측의 국회 소수단의 해석인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 어쨌거나 A가 B로 바뀌었다. 그러면 만약에 A로 해서 탄핵소추 의결,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을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B로 했을 때 과연 똑같이 통과됐겠느냐? 이탈표가 줄어들어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 A와 B의 관계를 검찰의 공소장 변경처럼 명확하게 지금 헌재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헌재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헌재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의혹은 이제 남습니다. 남는데 제가 현재 판단할 때는 헌재가 이미 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변론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이죠. 탄핵소추를 재의결해야 되느냐 여부의 다툼을 결정할 기관도 헌재예요. 그렇죠. 그럼 헌재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헌재가 이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남을 것 같고 남고 다만 헌재의 법률적 쟁점 차원에서는 이미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앞으로 이런 식의 탄핵소추 상황이 많으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안이 많으니까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의결이 필요하느냐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의원 역시도 이렇게 됐으면 자기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내란죄를 완전히 뺐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처리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란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돼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의 문제만 바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란죄를 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했냐. 근데 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헌법 위반의 내용들은 다 포함돼 있고 그걸 형사적 사건까지 다 판단하는 것이 헌재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냐만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준용될 수 있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지금 권성동 지금의 원내대표가 예전에 국회 소추 단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뇌물죄가 문제가 됐거든요. 뇌물죄도 거기에 탄핵 사유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도 권성동 당시의 소추단장이 이건 형법적 문제고 형사적 처벌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헌법적 판단만 해달라고 하면서 사유를 바꾼 적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헌재는 똑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김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내란의 내용이 완전히 빠졌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의 내용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형사적 관점에서 이걸 분석하는 거 헌재가 판단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내용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내용에 내란 내용이 빠졌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에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렇게 또 내란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 뭐 공수처 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나 이 관련돼서 이 많은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을 네. 현재 이제 내란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들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란을 빼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지금 이제 헌재와 국회 측의 주장은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지 내란 행위를 헌법상으로 다투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아닙니까? 주장이. 네. 그러면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부분이 지금 이제 내란 행위로 표현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빼자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지 그것이 좀 퀘스천 마크고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내란죄 부분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단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 혐의에 관한 재판과 이 사법 심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의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은 정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3 사태라든가 12.3 사태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비상계엄을 포함을 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문제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2.3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라고 정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상당 부분 이런 것에 관한 어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네. 국조특위의 명칭.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명칭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조사를 똑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란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거북하다면 내란이 아니라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 문란 사건이든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내란이란 말이 들어가냐 마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계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거 자체를 통해서 본인의 장기 집권을 노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인 거고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당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칭이 논란이라면 다시 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뭐 명칭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하는 부분이 낱낱이 밝혀져야 돼요. 이렇게 아니 아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을 엄청난 불안에 빠뜨렸잖아요.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고요. 본인은 탄핵 소추까지 당한 상태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면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여당이 반대를 하면 다른 단어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명백한지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 국헌문란이라는 표현은 내란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화장만 바꾸는 거고 국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의 본질은 이것을 무슨 국헌문란 특위나 내란이 들어가는 특위라는 식으로 명칭을 정해버리면 현재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는 이 검찰이나 검찰 수사와 법원의 심리 이런 것에 벌써 선입관을 주는 것 아니냐. 내란이고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을 내란이라고 지어버리고 아니면 내란의 또 다른 표현인 국헌문란이라고 지어버리면 이미 국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형법상의 내란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왜 불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식의 논란과 분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형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내란죄 여부는 앞으로 이제 다 이 사법심사로서 결론이 나겠지만 탄핵 부분도 헌재에서 이제 심리상의 결론이 나겠지만 그것도 인용과 기각의 양쪽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할 때는 그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명칭들을 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위하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인지 내란인지 여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다만 명칭은 가치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김 의원님이 그런 얘기하는 저는 명칭이 별로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내란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보세요. 그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대체? 그렇게 국회를 아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141회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닙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말 안 써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말 들어가면 내란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뭐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뭐 내란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회가 국정조사 제대로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민주당의 생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디테일한 이런 문제 가지고 발목 잡고 이러지 말고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고 네. 아니 사법 시스템 잘 아시잖아요. 검찰은 공소, 기소를 하고 최종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법원이 내리잖아요.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인 검찰과 피고가 양측 당사자인데 한쪽 당사장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공소장 보니까 내란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도 내란 이름을 붙이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편파적이죠.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어떤 가치 중립적인 이런 것을 어기는 거죠.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이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덮어두고 가치 중립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것이 옳죠.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란이다 국헌문란이라고 단정을 해놓으면 그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란 혐의라고 한 거예요. 내란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이고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체포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았고요. 그래서 내란 혐의라고 지금 이 국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계속 지금 이름 가지고 시비를 거시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내란이라고 적은 게 아니고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럼 내란 혐의라고 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하나 이제 쌍특검법이 있습니다. 이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표결 결과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저것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저는 부결될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상황 변경이 없어요. 그리고 저 특검은 말이죠. 특히 저 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70일이에요. 그러면 약 6개월입니다. 지금부터 따져서 6월 말 7월 초까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헌재가 지금의 속도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안에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5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5월 중순에. 그런데 특검은 6월 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갈수록 특검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60일 동안 내내 2달, 3달에 걸쳐서 특검이 누구를 소환했느냐, 누구의 혐의냐, 그리고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보를. 자, 그러면 사건의 성격상
그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이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이 정치권이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거액의 비자금 사건이 폭로됐어요. 당시에 이 신한국당에서 폭로를 해서 그런데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검찰총장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건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다루지 말아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해라. 김대중 후보의 거액의 비자금 사건.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그 전례로 봐서 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170일은 완전히 이것은 대통령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대통령 선거판에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완전히 이 내란 문제로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특검이 없어서 수사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수사권만 조정을 잘 하면 되는데 그래서 특검은 대단히 이거 정치적인 이 어떤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국힘이 받을 수 없다. 김건희 특검은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도 계속 부결될 것이다. 네, 둘 다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내 지금 그 국민의힘 보니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부결을 시키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내란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의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대선 과정에서도요 중도층의 어떤 양측 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 특검 같은 걸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전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서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 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건 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또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과연 뭘까?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 원하는 것일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그런 선택을 하는 거 뭐 부결될 수 있다고 저도 보지만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에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어제 이 집행을 경찰로 넘기려다가 경찰의 반발로 다시 철회를 했고 이 공수처 공조본이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조금 전 이제 들어온 소식을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나와서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일련의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돌아서 생각을 하면 공수처가 이 수사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는 능력이 안 돼요.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검사 15명이 있고 그리고 수사 경험도 일천하고 지금까지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최상병 외압 문제도 아직까지 질질 끌면서 그거 하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뭐 한 2년 가까이 얼마나 그 능력이 부실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내란죄 사건이 터지니까 이때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수사를 전부 다 이첩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검찰, 경찰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면 그동안에 우리가 비판받았던 공수처의 존재감을 일거에 고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 거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체포영장 집행 하나 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들어갔던 경찰로부터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경찰의 건의가 무슨 무력 충돌이 일어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 나라의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체포영장 2차가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된 다음에 이것을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같이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번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사건을 갖고 와서 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해요. 공수처가 제대로 일 못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이번 영장 집행도 제대로 못한 거 깊이 반성하고 저는 공처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가져왔냐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하.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다시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제대로 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 추운 날 거기 떨면서 집행 제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몇 박 며칠을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처가 경찰의 어떤 건의마저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한 건 대단히 잘못됐죠. 저는 만약에 공수처는 마지막 그 집행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영장 보여주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공지하고 미란다 원칙 공지하고 그리고 데려오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경찰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네. 어차피 검찰도요. 출동하면 경찰 도움 받아요. 만약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가면 검찰도 검찰 자체로 못 하거든요. 경찰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공수처가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사건 가져왔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제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 이번에 할 때는 정말 마음 먹고 5시간 만에 돌아올 문제가 아니고요. 끝까지 트라이를 해야죠. 끝까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행하는 행동이에요. 현행범들입니다.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잡아왔어야죠. 체포를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 못한 것 저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영장 집행에서는 경찰과 논의를 잘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은 뭐 막 차를 5대나 갖다 세우고 지금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2차 혹시 집행할까 봐 철조망 같은 것도 막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돼서 2차 집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제대로 집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꼭 체포해서 수사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했고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서부지법에 재청구를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나오게 되면 과거처럼 경찰하고 같이 가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봤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경찰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아예 경찰 쪽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찰 측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임한다고 했다가 그 주장마저도 또 공수처에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실수, 2차 실수, 2차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냐면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의 지휘는 공수처가 하고 그것을 경찰이 도와주는 걸로 이 영장 집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고 경찰력이 지난번 1차 때보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2배,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공수처 인력 플러스 경찰이 100명이었습니다. 경호처 인력이 최종 스크럼을 짠 인원이 200명. 2대1로 중과 부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찰력을 2배 내지 3배로 늘릴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찰의 국수본에서 이번에 또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공수처에서 입건될 수 있다라고만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불발됐었는데 이번에는 체포를 검토하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에는 집행력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장에 대해서 지금 내일 3차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이 입건돼서 소환을 당하고 있고 수사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경호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또
상당 부분 또 이제 여론도 있고 해서 2차 집행은 상당 부분 더 집행력이 강화될 것 같다.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1차보다는 훨씬 높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그 공수처는 체포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 뭐 수사를 여러 번 해봤고 많이 해봤고 체포하는 데도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장비와 인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고 공처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경찰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소환까지 만약 경호처장이 응하지 않으면 저는 공처나 공조수사본부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바로 그냥 체포하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체포가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사실 1차 집행을 시도했을 때도 경호처장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막아지고 저렇게 된 거거든요. 경호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 체포하거나 아니면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같이 갖고 가서 체포영장 3개 들고 가서 저는 두 사람 먼저 체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서 조사받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경호처가 더 이상 거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들어갈 거예요. 1차 하면서 지형도 많이 판단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경호처가 어떤 수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2차에는 성공 가능성이 1차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경호처장의 소환, 3차 소환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3차 소환 시기는 10일이라는 점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초점이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도 책임 좀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탄핵 얘기에서 일부 더 나오던데 네. 탄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고 다만 고발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호처가 어제 경호처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은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법 권한이에요. 아니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버리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대체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죠? 법치에 근간해서 헌법에 근간하고 법치에 근간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법치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문제가 있어서 사법부에 발부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강제로 막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경호처장의 임명이나 해임을 임명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물론 뭐 당장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는. 자,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의 전체 과정을 다 공수처의 사무로 본다면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행동이 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돼요. 영장 집행을 포괄적으로 사무로 본다면 그런데 또 하나의 의견은 어떤 게 있냐면 자, 경호처장에게 영장 집행에 순전히 순응하고 협조해라라고 경호처장에게 지시하는 것은 공수처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경호처장의 업무에 관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지 공수처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죠. 그 양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와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가 이제 한남동에 가서 서 있는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선긋기는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총 간 사람이 44명인데 그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36명이에요. 36명 중에서 영남권 의원이 26명이나 됩니다. 경북의 3선 이상 의원들 다 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심, 특히 저 지역구 당원들의 당심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번에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거기는 이제 선거운동이 필요 없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찬성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영남권에서는 사실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국힘이 일부가 영남권 자민련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남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TK나 이쪽의 민심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행동을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첨예하고 중요하고 내란죄 수사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 것이 옳으냐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 국힘의 의원들이 44명이나 관저에 가서 도시락 먹고 체포에 반대하고 하는 것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저런 행동이 다음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됐을 때 네. 국민의힘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 가지 덧붙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이제는 어떻게 냉정하게 봐야지 저런 식의 행동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예, 뭐 동의하는 바고요. 저는 저렇게 44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희 가가지고 저렇게 마치 물론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집행이 들어오면 막겠다는 심정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것도 단체로 가시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고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헌법기관들이고요.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법치주의를 방해하려는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잘못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입법부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분이면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만든 법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런 행동은요, 국민들한테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대단히 잘못되고 모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